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2개 대회 연속 8강에 올랐고요. 정말 쉽지 않았던 팀, 우리가 다시 한번 준결승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정말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었던 에콰도르의 황금 세대를 넘었습니다. 3대2 승리를 거둔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경기에서 기분 좋았던 거는 돌아온 에이스 배준호 선수가 이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난 대회 이강인 선수라던가 아니면 그 전 대회에 이승우 선수 같은 에이스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강성진 선수라든지 김용학 선수라든지 좋은 모습 보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등번호 10번의 이 상징이 좀 에이스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용학 선수하고 강성진 선수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했었죠. 이전 선배들보다는 확실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배준호 선수의 활약은 이전 선배들의 뒤를 잇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회 직전에, 즉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렸던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가장 돋보였던, 그리고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배준호 선수이기도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초반에 좀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몸 상태를 회복하고 나서 보여준 경기를 보니까 왜 에이스인가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클린스만 감독까지 주목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거든요. 이 배준호 선수가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에콰도르를 이길 수 있었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3대2 승리였는데요. 피파 월드컵, 그러니까 피파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 따로 이 배준호 선수의 활약을 조명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환상적인 도움, 그리고 정말 경이적인 솔로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와더 퍼포먼스 하면서 대단한 경기력이었어 하면서 따로 그래픽까지 만들 정도니까 좀 돋보였다. 이렇게 한 선수를 조명했던 적이 쉽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희가 선발 포메이션을 보면은 에콰도르는 예상한 대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또 대한민국도 프랑스와의 첫 경기처럼 조금 이제 수비 중심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저희가 4-4-2 또 쓰겠다라고 싶었는데 김은중 감독이 그렇게 나왔어요. 강상윤 선수를 다시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4-4-2 내지는 이제 사실상은 4-4-1-2처럼 움직이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에콰도르가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가르시아가 핵심 수비수인데 모르겠어요. 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거든요. 가르시아 대신에 스탈린 발렌시아가 이제 첫 선발 출전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일들을 해주면서 한국이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명단 보면 에콰도르가 지금까지 주전으로 중요했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다 나왔고 딱 이 발렌시아만 바뀌었는데 아마도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감독도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 꾸준히 쓰던 그 주전 센터백을 바꾸는 거, 이거는 16강에서 있기 어렵거든요. 다만 근데 후반전에 가르시아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준 거 보면은 컨디션 안 좋은 가르시아가 발렌시아보다 훨씬 낫다. 아니 이름은 그 에콰도르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발렌시아의 이름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안토니오 발렌시아, 그리고 또 이제 에네르 발렌시아, 이거 개보던데 센터백 발렌시아는 안 되는구나를 보여줬죠. 또 어리니까요. 또 잠재력이 있고,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전과 같은 대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선수 구성은 조금 달랐어요. 우선 그 첫 경기 때는 이찬욱 선수가 이제 수비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었으나 이번에는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현빈 선수를 이제 이승원 선수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뒀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강성진, 김용학 선수가 측면을 담당했었는데 이 경기는 강성진 선수가 빠지고 배준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나왔고요. 좌우 풀백으로는 최예훈, 박창호 선수가 뛰었는데 최예훈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풀백이니까 역습할 때 좀 크로스를 좀 집중하지 않았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또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일단 박현빈 선수가 이제 전환 패스를 상당히 잘 줬고요. 배준호 선수가 접는 동작을 통해서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고서 반대편으로 이제 대각선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영준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센스 있게 받아낸 다음에 오른발 슈팅으로 이제 골을 성공시킨 건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발렌시아의 실수도 좀 있었죠. 발렌시아가 그 이영준 선수의 마킹맨이었는데 그러면은 따라가던지 아니면은 앞으로 튀어나가서, 왜냐면 다른 선수들 다 앞에 있었거든요.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던지 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 배우로 돌아 들어가는 이영준 선수를 전혀 체킹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영준 선수도 영리하게 상대 최종 수비라인을 그렇죠. 보고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들어갔고 전 이 골 장면에서 당장 김문중 감독의 선발 카드가 딱 접종을 했다. 이제 이찬욱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거든요. 그리고 네. 박현빈 선수는 수비는 조금 아쉽지만 왼발 패스 전개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경기 내내 꺾어서 이제 배준호 선수 쪽으로 패스를 많이 줬어요. 네. 이 장면도 한 번에 배준호 선수에게 넘겨줬던 패스가 좋았고 또 배준호 선수도 아마 이제 지금까지 이번 대회는 많이 안 뛰다 보니까 에콰도르 선수들이나 에콰도르 감독이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접고 들어올 때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고 이 패턴 플레이도 아마 준비한 게 아닐까. 거기다가 이영준 선수가 어쨌건 그 발렌시아가 1차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로 돌아 들어갔기 때문에 체킹을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박현빈 선수 선발 카드도 상당히 적중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위칭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 연결들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장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슈팅, 발로 하는 슈팅도 좋다. 이 장면도 트래핑하고 이제 약간 하프발리 슈팅처럼 땅 때렸는데 이게 정확했어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좀 긴장하거나 좀 미스가 나면 통짜 기회긴 해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성공시켰고 특히 이른 시간에 골이 나오면서 이제 상대는 올라와야 되고 우리는 역습하면 되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또 빠르게 추가골까지 나왔어요. 박창우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원투 플레이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패스를 중앙 쪽으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배준호 선수의 또 환상적인 센스가 보였었죠. 물론 뭐 여기서 또 상대 오른쪽 풀백의 실수도 있었어요. 그 데라크루스가 아니 저는 그거 저기서 왜 태클을 저렇게 위험천만하게 들어온 건지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배준호 선수가 그걸 이미 눈치를 채고 약간 좀 뒷발로 돌리듯이 센스 있게 제끼고 들어가서는 그대로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예, 상대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다가온 선수들의 움직임도 다 파악한 끝에 또 골키퍼가 달려 나오니까 그 골키퍼까지 벗겨내는 구석으로 찬 슈팅까지 왜 이제 피파 공식 채널에서 인크레디블 솔로골이라고 했냐? 이 과정이 다 개인 기술을 통해서 개인 판단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줬고 연계 과정도 나빴던 건 아니지만 이거는 배준호 선수의 개인적인 그 센스가 정말 빛난 네. 골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전에 에이스들 같은 네. 면모를 보였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팀으로서 만들어진 골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빛났는데 2대0이 되니까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좀 마음을 좀 놓긴 했었어요. 네, 에콰도르가 좌우 풀백들의 수비력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잘 활용을 한 거거든요. 박현빈 선수가 좌우로 뿌려주는 플레이들을 하고 또 이제 김용학 선수하고 배준호 선수가 측면에서 휘젓는 플레이들을 통해서 에콰도르를 공략해 나갔던 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25분경에 또 다른 데라크루스 여기가 좌우 풀백 전부 다 데라크루스니까요. 볼을 끌다가 이제 김용학 선수가 가로채기를 성공시키고서는 좋은 압박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접고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또 다시 발렌시아가 삽질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접고 들어갈 때는 그 방향을 막아야 되는데 도리어 측면 쪽으로 막는 식으로 가다가 그냥 돌파를 허용하고 만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학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매 특허가 이제 구석으로 좀 깔아차는 슈팅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장면상 치고 들어갈 때 노린 것 같긴 한데 김용학 선수가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할 때 좀 판단의 속도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네, 조금 끄는 경향성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 25분 동안은 완전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28분까지도 우리가 사실 세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박현빈 선수가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전환 패스 굉장히 잘 넣어줬고 그 최혜훈 선수가 뭐 지난 그 온드라스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또 여기서 발렌시아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게 그 크로스가 너무 정확하게 파포스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체 저기서 슬라이딩 태클을 왜 한 건지 이해도 안 갔었고 그 과정에서 이영준 선수가 이제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빗 맞으면서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죠. 제대로만 맞았다면 사실 3대0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수들이 솔직히 생각보다 더 잘 풀리니까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이 30분 이 장면 이게 또 배준호 선수가 또 4년 전 이강인 선수 같은 미친 탈압박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배준호 선수가 상대 수비가 붙으니까 터닝 동작을 하면서 힐 패스를 그대로 내준 거였죠. 돌면서 이거를 톡 차가지고 이제 네. 백힐로 패스를 주면서 또 이게 연결이 됐어요. 예, 지단이 특유의 하는 마르세유 턴에 이은 힐 패스였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배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스타성을 보여준 가운데
아쉬웠던 게 이렇게 좀 기세가 좋다가 좀 내주지 않아도 좀 됐을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우리가 추격골을 좀 허용을 했습니다. 네, 에콰도르도 어쨌건 공격 자체를 더 주도한 건 에콰도르긴 했어요. 특히 파에스는 확실히 재능은 재능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빠져나가서 밀집 구역 내에서도 상당히 볼을 받기 좋은 위치로 가가지고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후반부터 이제 볼을 끌고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정말 잘 오고서는 마무리 패스에서 약간 아직 어린 선수여서 그런지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가로채기를 당했는데도 이게 그 흐른 거를 다시 파에스가 받아서 등진 상태에서 사실 박창호 선수가 여기서 그냥 딱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됐는데 네, 밖으로 이미 나갔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손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파이스가 영리하게 상대가 손을 쓰니까 넘어졌죠. 솔직히 안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건드린 방향 쪽으로 휙 돌면서 본인이 PK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였는데 그런 의도가 있든 말든 넘어뜨린 거 맞으니까요. 네, 잡아챈 건 맞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 리그면은 그래도 이 정도 접촉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더라도 잡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페널티킥을 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PK를 차려고 쿠에로 선수가 서 있을 때까지도 VAR 신호를 듣고 이제 심판이 온필드 리뷰까지 했어요. 즉 이게 뭐 이제 졸속 판정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것도 여러 번 돌려보고 육성으로 선수한테 얘기해줬어요. 온필드 리뷰 체크! 하면서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2번이 파울했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시절에 아주 아이들이라서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인정이 돼서 파울은 31분에 했는데 페널티킥은 36분에 찼어요. 그래서 쿠에로가 가운데로 강하게 찼는데 이제 사실 이제 김준호 골키퍼가 방향을 잃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했으면, 그러니까 그 유로파리그 결승전 때 만치니처럼 조금 더 대포알로 쐈으면은 발에 맞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통과되면서 이제 2대1이 됐는데 솔직히 2대0이랑 2대1은 분위기 완전 다르잖아요. 분명히 에콰도르가 기세를 살릴 수가 있었고 실제로 전반 44분에는 이 클린저 선수가 프리킥으로 수비벽을 넘겼는데 와 기가 막히게 구석으로 노렸는데 빗나갔어요. 이게 그거가 저희 골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짝 빗나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우리가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는데 분명히 우리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반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은 그 에콰도르가 68대 32로 크게 앞섰거든요. 코너킥에서도 3대2로 앞서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한국 대표팀이 일단 슈팅 숫자에서 5대4로 하나가 더 많았고 또 이제 그 빅찬스도 2대1로 하나가 더 많았죠. 결국 이게 그 2대0 스코어로 가게 됐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 슈팅 2개에다가 박스 안에서 슈팅 3개까지. 결국 저는 이게 역시나 김문중 감독의 사전 전략이 적중을 했다. 근데 이제 에콰도르도 교체 카드를 상당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 가장 문제가 있었던 두 선수를 뺀 건데요. 저희가 그 앙글로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서도 뛴다고. 근데 한국을 얕잡아 본 건지 계속 설렁설렁 볼을 치면서 설렁설렁 끌면서 공격 흐름들을 계속 끊어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앙굴로하고 또 이제 그 발렌시아 이 가장 큰 문제를 드러냈던 발렌시아 이 두 명의 선수를 빼고 이제 원래 주전인 가르시아와 그리고 이제 민다 같은 경우는 플린저와 함께 오른쪽 윙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선수였거든요. 둘이 거의 반반 나왔다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은 이 경기는 앙글로가 너무 못했으니까 클린저는 그대로 내비두고 이제 그 민다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또 이런 그 에콰도르의 변화를 우리가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골로 후반 시작 3분 만에 또 이 김은중호의 강점이죠. 세트피스 정말 계획된 세트피스로 쐐기골 3대1이 되는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진짜 김은중호는 세트피스 준비를 정말 잘한 게 눈에 보여요.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서 두 명의 선수들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장신 선수 두 명이 달려가니까 에콰도르 선수들이 그 두 명한테 시선이 쏠리면서 그쪽으로 다 갔고 그 팝포스트로 빠져나갔던 최석현 선수가 노마크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와의 경기 때도 프리킥 크로스를 골을 넣을 때 두 명이 달려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장신인 이영준 선수가 따라와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이영준 선수에게 마크맨이 붙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 3자의 움직임으로 사실은 이제 수비수로서는 키가 좀 작은 180 좀 안 되거든요. 그 최석현 선수가 정말 그 좋은 점프력과 타점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연습 때 무조건 맞춰본 거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골이긴 했죠. 왜냐면은 그 에콰도르가 48분이면 이제 후반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교체 카드를 막 썼기 때문에 아직은 조직력을 맞추기 쉽지 않은 시점에 이른 시간에 결과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엔 3대1이 또 됐으니까 55분에 풀백인 이제 델라크루스를 빼고
공격수 삼브라노를 투입하면서 이제 총공세를 나서기 시작했고 네.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61분에 조금 지쳤던 이승원 선수와 김용학 선수를 빼고 센터백 황인택과 이제 측면 공격수인 강선진을 투입하면서 조금 수비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세 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는 일방적인 에콰도르의 공세였거든요. 제가 후반전은 에콰도르가 슈팅을 그냥 거의 쏟아붓다시피 했었는데 물론 뭐 중거리 슈팅이 많긴 했지만요. 한국 대표팀이 그거가 상당히 박스 안에 잘 지키면서 저희가 그 소개했던 선수 중에는 이제 쿠에로도 있었잖아요. 근데 쿠에로가 페널티킥 제외하고는 공격 쪽 박스 안에서의 그런 장면들은 그렇게 나오진 못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압박을 통해서 실수들을 유발하는 장면들은 있긴 했지만요. 예,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2골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막 그 수비 숫자까지 줄이면서 올라오니까 기다리다가 역습하면 되니까 69분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현빈 선수를 빼고 사실상 센터백이지만 또 첫 경기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이찬욱 선수까지 투입을 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찬바 선수를 투입하면서 역시나 공격 자원들을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72분경에 그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컵백을 준 거를 곤살레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 황인택 선수가 6탄방어로 막아냈었죠. 이거 막지 않았으면 거의 실점 나오는 줄 알았었거든요. 예, 워낙에 우리 선수들이 또 문전에 많이 또 배치되면서 이런 상황을 좀 대비했다. 네. 지금 저기만 보더라도 7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물론 에콰도르도 5명이나 박스 안에 들어와 있긴 했었지만요. 전 김문중 감독이 우리의 전력을 냉정히 보고 상대 전력까지 잘 파악한 이후 적절한 전략을 썼다. 왜냐하면 프랑스전, 에콰도르전 딱 이 두 경기만 이런 형태로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77분에 급해진 에콰도르는 또 다른 델라크루스까지 빼면서 공격수 미나를 투입했어요. 즉 두 풀백은 다 나오고 윙어 4명이 이제 경기장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에콰도르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었죠. 그 84분경에 파에스가 코너킥을 상당히 진짜 이 가마 돌아가는 궤적이 예술적이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코너킥을 올린 거를 수비수인 가르시아가 그대로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교체 투입됐던 공격수 삼브라노가 이게 그래도 패스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잘 받아내면서 슈팅을 가져가서 이제 그 추격하는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3대2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84분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시간 포함하면 10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었고 동점골, 역전골도 나올 수 있고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역습도 있었어요. 그냥 88분경에 이제 이찬욱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걸 이영준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걸 이제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였는데요. 저는 근데 사실 좀 아쉬웠어요. 한국의 역습 과정들이. 왜냐면 에콰도르가 다 공격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강성진 선수라던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마무리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있으면서 다시 또 수비 상황들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가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상대가 이렇게 완전히 공세적으로 나올 때 역습했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3대3 상황 아니면은 3대2 상황이 은근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들을 너무 쉽게 무산시켰어요. 그거는 이런 류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다 공격적으로 올라올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방 더 매기면 완전히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4대2가 또 됐으면 완전히 편안하게 마무리할 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동점골의 위협에 시달린 것은 좀 아쉬웠지만 네.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제 8강에 올랐고요. 그런 거는 확실히 이제 후반전은 에콰도르가 뭐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점유에서도 7대3이었고요. 슈팅 숫자가 22대3. 예, 무려 22번의 슈팅을 이게 경기 전체가 아니고 후반전만 22번을 가져간 거였고요. 유효 슈팅도 뭐 4대2였고요. 하지만은 한국이 정말 잘한 부분. 코너킥에서 3대2로 도리어 코너킥은 앞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코너킥에서 골이 나온 거잖아요. 예, 결국에 이렇게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와 또 세트피스를 얻었을 때 해결하는 플레이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다. 네. 경기 전체 기록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뭐 이길 만한 내용이었다. 왜냐? 에콰도르가 26회 슈팅을 때렸고 우리가 8개밖에 안 됐는데 유효 슈팅은 5대4였다.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잘 준비했다. 뭐 거의 이길 만한 경기였다까지는 아니고요. 예. 한국이 더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한 건 맞고요. 빅찬스가 왜냐면 3대3이니까요. 슈팅 숫자는 26대8로 에콰도르가 3배 이상 많았었거든요. 확실하게 공격했을 때 그런 플레이들이 좋았고 또 이제 세트피스 이게 정말 주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전략에서 언더독인 상태에서 황금 세대로 불리는 에콰도르 상대로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고 선수들도 잘 수행했다는 면에 있어서 8강의 자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세트 플레이였던 것 같죠.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긴 했었거든요. 슈팅 숫자도 크게 차이가 나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정작 코너킥은 5대5로 양 팀이 동일했고요. 프리킥은 도리어 한국이 18개로 15개인 에콰도르보다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를 많이 얻어냈고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를 잘 지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대회에서 내내 또 세트 플레이 공격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들을 만들고 있는 네. 또 한국 대표팀이죠. 그 지금 한국 대표팀이 총 7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3골, 절반에 가까운 골이 세트 플레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플레이들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점, 우리가 8강을 앞두고 이 배준호 선수가 컨디션을 완전히 되찾은 부분들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1골 1도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패스 성공률도 83%로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빅찬스도 한번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롱패스 3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드리블도 5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시켰고요. 예, 그 정도로 그가 경기 전반에 걸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동안 조금 한국 대표팀의 유일한 아쉬운 부분이었던 에이스가 마침내 등장했다. 이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배준호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배준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초반 조별리그 일정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체력은 세이브돼 있다. 왜냐면 최근에 보면 강성진 선수나 김용학 선수나 특히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반 되면 확실하게 지친 모습들이 네. 있는데, 배준호 선수는 그나마 그 선수들보다는 체력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감비아전에서 이승원 선수가 많이 지친 예. 기색을 보이긴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초반엔 아쉬웠지만 그걸 딛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에 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국의 경기에 앞서서 우루과이가 또 F조 1위를 차지하고 올라왔던 네. 감비아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 우루과이, 이스라엘 대 브라질, 콜롬비아 대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과 나이지리아로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자체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다 보니까 남미의 강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실제 뭐 남미 5팀이 전부 다 그 16강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사실 아르헨티나는 남미 예선에서 탈락한 팀이에요. 예. 탈락한 팀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지리아한테 패하면서 결국 16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미 팀들은 정말 정상급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한국이 에콰도르를 꼭 8강에 올라갔다는 건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와의 경기, 분명히 나이지리아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감비아를 상대로도 뭐 그래도 선전을 했고 실점하지 않으면서 비겼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패 행진이거든요. 이 나이지리아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과연 우리가 2연속 8강에 이어 2연속 4강이라는 결과까지 낼 수 있을지, 김은중 호의 도전,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